타쿠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일본 남자 타쿠야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하는 책은 이사카 고타로 작가님의 시서 몬스터입니다. 오늘도 한국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 이 책,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서 몬스터, 이사카 고타로 지음, 김은모 옮김. 이름이 무역 갈등으로 신문이 떠들썩한 한편, 우리 집에 고부 갈등은 서문 하나 없이 조용하다. 내가 한탄하자 술집 구석 자리에 마주 앉은 와타누키 씨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건조하게 웃었다. 소문이 나면 좋겠어?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유치한 추임새를 넣으며 누군가에게 원샷을 부추겼다. 가게에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인기 아이돌 그룹의 히트곡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 정말요? 뉴스거리도 안 되는 흔한 일이라도 당사자에게는 큰 문제고 커다란 고충이니까. 맞아요. 나는 와타누키 씨를 와라 끌어안고 싶을 만큼 감격해 몸을 내밀었다. 세상에는 수많은 큰일이 일어나지만 그걸 불행이라는 무비건조한 말로 사잡기는 망설여진다. 몇 년 전에는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 콜롬비아의 화산 분출, 디스코텍에서 조명이 떨어진 사고 등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다. 내 고민은 그런 일들에 비하면 티끌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니 일본 정부더러 나를 소고기나 오렌지 이상으로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마음은 없다. 다만 티끌도 쌓이면 태산이 되고 그 결과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부슬부슬 부서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당신의 기둥 좀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라는 사소한 위로의 말을 남에게 듣고 싶었다. 와타누키 씨는 지금 다니고 있는 제약회사의 4년 선배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표정이 영 별로네. 한잔하러 갈까? 하고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에 어두운 구름이 걷히는 기분이었건만 내 고충까지 이해해주다니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했었나? 처음에는 따로 살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엄마는 집에서 부업을 해보신 게 전부라 세상 물정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기꺼이 그래,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적적할 테니까 집안일 같은 것도 분담하면 나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테고. 아내 미야코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며 승낙했었다. 기타야마, 미안하지만 그건 너무 아니한 생각이야. 와타누키 씨는 날카로웠다. 나쁜 며느리로 찍히고 싶지 않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반대할 수 있겠어? 제스 씨도
실은 싫지 않았을까? 그래, 나는 만사를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엄마와 같이 살자고 하면 아내가 허락해주겠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합가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아내가 중대한 문제에서도 겉마음과 속마음을 가려서 행동을 할 줄 몰랐다. 별반 내가 강압적이었던 것도 아니다. 소중한 남편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참았을 가능성은 있겠지.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다고 싫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 재미있게도 인간은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법이거든. 산투구지. 안 괜찮을 때도 병이 악화됐을 때도 괜찮다고 대답해. 참 신기하다니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종형화된 영어 회화 문구가 생각났다. 그것과 비슷한 걸까? 그리고 제스 씨도 처음부터 어머님과 잘 안 맞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겠지. 합가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될 거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걸. 와타누키 씨는 모르는 게 없으시군요. 걸리지 마. 그런데 고부관계에서 중요한 맞장구 사시스세서는 알아? 사시스세서? 설탕, 간장, 식초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말을 꺼냈다. 그건 요리에서고 이쪽의 사시스세서는 아무렴요. 몰랐네요. 대단하세요. 기왕이면요. 그렇군요. 그 맞장구를 머릿속으로 곱씹었다. 아무렴요는 노골적인 아첨으로도 느껴지지만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서로 그런 말을 쓰면 된다는 뜻인가요?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도 있듯이 의사소통의 오해나 갈등은 말에서 생기는 법이니까. 특히 사람은 숨겨진 메시지를 읽거든. 숨겨진? 말에 속뜻이 있다고 여기기 십상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와타누키 씨는 머릿속에서 적당한 예시를 찾는지 아주 잠깐 뜸을 들였다. 엄마가 아이에게 옆집 누구누구는 벌써 그 구단을 뗐다더라고 말하면 아이는 무슨 생각이 들까? 아,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넌 아직도 못 됐느냐 하고 은근히 나무라는 것 같겠죠. 그런 거군요. 인간은 말 속에 담긴 다른 뜻을 헤아려 어쩌면 기계보다 으스한 점인지도 모르지. 그러고 보니 나는 생각이 나서 말을 꺼냈다. 아이 선생님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내과에? 네. 아카사카의 S에서 식사하고 롯본기의 A에서 한잔할 때요. 아카사카 투어도 슬슬 질리는군. 전에 들었는데 아무개 선생은 라면을 먹으려고 전세기로 홋카이도에 갔었다나봐. 이번에는 자기도 그런 접대를 받고 싶다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던 거로군요. 와타누키 씨가 웃었다. 그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훤히 들여다 보이는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니까. 암튼 사람의 말에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지. 위도하지 않은 메시지까지 멋대로 지레짐작할 때가 많아. 특히 여자는 감이 좋다고 할까 말의 썩뜻에 민감하거든. 맞아요. 별 뜻 없는 인사나 감사의 말을 건넸을 뿐인데 아내가 불쾌해했던 사례는 넘쳐난다. 중간에 끼어 있으니 마음고생이 심하겠네.
둘 다 내게는 소중한 사람일 테니. 와타누키 씨. 다정한 위로의 말에 눈이 젖어들었다. 와타누키 씨도 알아차렸는지 쓴 웃음을 섞어 많이 힘든가 보구나 하고 위로했다. 변날 것 같아요. 제약회사 사원에게 제격인 말이로군. 정약 없을까요? 나는 한숨을 쉬며 아내와 엄마 양쪽에게 매일 푸념을 들어야 하는 고충을 털어넣었다. 두 사람은 오늘 어머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미야코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하는 척 내게 불만을 꺼내놓는다. 마음에 들 것 없어 라든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예요 라는 대답은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이미 혈액을 잃었다. 옛날 이를 끄집어내는 건 치사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결혼 전에 아내는 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이 많은 게 부러워 하고 말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예능인의 유행어처럼 입에 담았다.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그렇겠구나 싶어 가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릴 뻔했다. 치바의 해안가 마을에서 태어난 미야코는 어릴 적에 해난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친척 집에서 자랐다고 했다. 애정이 넘치는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으리라는 건 미야코가 허족과 지민뼈 등록에 신경질적으로 그는 것만 봐도 짐작이 갔다. 지금 어디에 사는지 큰아버지 부부가 몰랐으면 하는 것이리라. 그래서 나오토의 부모님과도 같이 살고 싶어 라는 미야코의 말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연애할 때 미야코가 어머님은 어떤 분이셔? 하고 물었을 때는 엄마를 미워하기보다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겠다 싶었다. 그래서 엄마는 대범하지만 가끔은 무신경하게 느껴지기도 해 라는 등 부침성은 좋으시지만 바꿔 말하면 그냥 쓰다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조금 귀찮다 라는 등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때 미야코는 그런 건 괜찮아 하고 바로 답했다. 난 거의 내놓다시피 자라서 오히려 귀찮게 느껴질 만큼 서로 가까운 가족이 부러웠어. 그래도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잘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경계를 낮추지 않았건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 정도일 줄이야. 뚜껑이 있고 없고가 천지 차이다라는 신경이 될 줄은 몰랐다. 뭐 아무리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실제로 지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법이니까. 와타노키 씨가 말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냥 아예 상성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수 씨와 어머님이?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삐걱거렸다고 할까. 갈등이 없던 시절에도 두 사람 사이에 전기가 탁탁 튀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서로 마음이 안 맞나? 여자는 그런 면에서 감히 예리할지도 모르겠다고 와타누키 씨가 말했다. 거북한 사람하고는 영 안 풀리기도 하지. 와타누키 씨 댁은 형수님과 어머님 관계가 어떠세요? 우리는 결혼 전부터 합가만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거든. 어머니도 유유자적하게 여행이니 뭐니 놀러 다니시고. 부럽네요. 대신에 손주에게도 관심을 안 주죠. 정이 없으시다니까. 아 하고 나는 탕식했다. 분명 누구나 자신만의 고민이 있고 남의 고민을 부러워하는 건
몹쓸 것이라 생각하는 한편으로 선주라는 말이 가슴을 푹 찔러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졌다. 우리 부부에게는 좀처럼 아이 소식이 없다. 그 때문에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네 아버지가 옛날부터 그랬어. 당신은 오래 살 것 같으니 손주 얼굴을 보겠다고. 하지만 나도 못 볼 것 같으니 저 세상에서 너희 아버지가 손주에 대해 물어보면 어찌야 좋을지원. 아버지가 손주에 대해 물어보니 무신경한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예능인의 유행어처럼 입에 담았다. 엄마가 그럴 때마다 나는 좀 그만하라고 항의하고 싶어진다. 아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플 것이다. 미야코가 느끼는 아픔은 화살이 되어 내게 박힌다. 나오토, 미야코는 네 생각만큼 약하지 않아. 의외로 억세다고. 엄마가 그렇게 데크할 때만 더 어쩌나 얄미운지. 양쪽의 불평을 들어주려면 힘들겠어. 마타누키 씨는 역시 내 마음을 잘 안다. 일미무역 갈등만큼 세상에 영향도 없을 텐데 이만한 일로 넋두리 하는 것도 웃기지만요. 통산성과 외무성 사람도 뒷전에서는 넋두리 할 거야. 그 후 우리는 부장이 내연녀와 싸웠다는 둥. 와타누키 씨의 여자 동기가 돈 많은 대학생에게 서아라를 사게 하더니 출퇴근 운전기사로 부려먹는다는 등 사내에 도는 소문을 이야기했다. 하기야 우리도 선생님을 모신다만 순간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의사를 가리킨다는 걸 깨달았다. 기타야마, 몸은 괜찮아? 무슨 말씀이세요? 접대랍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과식하는 때다. 집에다 늦게 들어가잖아. 아직은 젊다지만 몸 망가지면 본전도 못 건져. 제가 단뇨병에 걸리면 환자로서 저희 약을 처방해 주십사. 부탁할게요. 와타누키 씨는 어쩐지 힘없이 웃었다. 고민이 있는 건 와타누키 씨 아니었을까.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집이 가까워지자 저절로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얼굴도 굳어졌지만 실내에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아 안도했다. 차광 커튼을 쳐놔도 현관등 불빛은 살짝 새어나온다.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내도 어머니도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뜻이리라. 잠든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는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거실로 들어갔다. 집에 오면 넥타이를 풀고 양복을 벗고 소파에 앉아 잠시 씻는 것이 습관이다. 영화 엔딩 크레디트와 비슷하다고 할까. 없어도 무방하지만 없으면 섭섭하다. 불을 켠 순간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 형체가 눈에 들어와 제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를 뻔했다. 아내 미야코였다. 잠든 게 아니었구나.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유령 같아서 겁 많은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뭐 하는 거야? 텔레비전 보다가 방금 껐어. 텔레비전에 꺼진 이어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불은 켜놓으면 어머니께서 내려오실까봐. 이미 푹 잠드셨을 테니 괜찮아. 어두운 데서 텔레비전 보면 눈에 안 좋아. 그래?
어두운 데서 책을 읽으면 눈 나빠진다고 하잖아. 그거 아무래도 잘못된 지식인가 보더라고. 미야코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 늦게까지 고생했어. 뭐 좀 먹을래? 미야코가 부엌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배가 불러서 식욕은 없었다. 그보다 아내가 일부러 이런 시간까지 안 자고 있었던 만큼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루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풍선이 빵빵해졌어? 내 물음에 미야코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사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은 나날이 쌓인다. 예전에 미야코가 내게 말했다. 풍선을 상상해봐. 당신은 바쁘고 나는 집에만 있으니 배출구가 없어. 그래서 늘 보이지 않는 풍선에 불만을 풀어놓고 있지. 나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했고 왜 풍선에 비유했는지도 쉽게 상상이 갔다. 풍선은 터진다. 되도록 알아서 처리하려고 노력하지만 풍선이 이미 이만큼 부풀러 올라서 미야코가 양팔을 크게 벌렸다. 조만간 터질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당신한테 말해서 가스를 뺀다. 시어머니에게 품은 불만을 가스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야코 나름대로 그런 점은 신경 쓰는구나 싶어 안도하는 것도 잠시 그지 말하자면 독가스지 하고 말을 잊기에 나도 풍선을 불고 싶어졌다. 대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아이 이야기. 가장 섬세하고 심각한 화제 아닌가. 결혼 초기에는 아이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평범하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생기겠거니 했다. 업무, 주로 의사들은 접대하는 일로 귀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내와 밤을 보낼 타이밍을 놓치는 날이 많았던 것도 한 가지 요인이지 싶었다. 그러니까 시기를 잘 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하고 4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엄마가 참견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그전에도 예를 들면 결혼 이듬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손주가 있으면 이렇게 슬픈 일이 생겨도 마음의 위안이 될 텐데 하고 일반론을 말하는 저 빛과 지적하기도 했으니 예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손주는 아직 멀었느냐는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낮에 어머님이란 텔레비전을 봤어. 서스펜스 드라마였는데 마지막에 여자가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하고 절벽에서 소리를 치더라고. 그 여자가 보민? 어떻게 알았어? 내가 각본가라면 그렇게 심각한 대사를 결말부에 저연한테 맡기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이의 읽힌 이야기라 여단났다는 생각에 승강위가 찌르르 아프더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엄마가 아픈 것을. 그러고 보니 아가 병원에서 검사는 받아봤니? 그러시는 거야. 한가운데 직글을 던진 셈이다. 그러고 보니라니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검사라니 무슨 검사요? 그렇게 초년덕스럽게 되물으니까 더는 말씀이 없으셨어. 이전에 아내가 비슷한 불평을 했을 때 듣고만 있으면 불만이 쌓일 테니 극 찌르면 당신도 받아쳐.
하고 조언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세게 나올 테니 자꾸 방어만 하면서 버티지 말고 가끔은 반격을 해 하고. 엄마도 참 입이 방정이야.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미야코는 여전히 불퉁해 보였다. 서둘러 방정이랄까 말이 너무 심하네 하고 덧붙였다. 미야코가 내 말을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에, 아니 심한 걸 넘어서 완전 최악이야 하고 다시 표현을 바꾸자 드디어 기분이 풀렸는지 미야코도 표정을 살짝 누그러뜨리고 어머니한테 최악이라니 그럼 뭐 써 하고 다 일렀다. 그러게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다. 참, 다음 달 당신 생일날 레스토랑 예약했어. 진짜? 미야코의 생일은 크리스마스와 가까워 유명한 레스토랑은 이미 예약이 꽉 찼지만 접대할 때 가끔 가는 가게 사장이 예약 취소로 자리가 났다고 연락을 주었다. 누군가 같이 가기로 한 여자와 사이가 틀어진 거겠지. 아직 대학생이면서 반년도 전부터 고급 호텔을 예약하는 남자가 적지 않다고 들었다. 그런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될지 생각하면 얼굴이 찌푸려졌다. 그럼 그날 호텔에서 자자. 아내가 제안했다. 뭐? 모처럼 졌잖아. 가끔은 편안하게. 일부러 그런 건지 무의식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야코의 시선이 천장을 향하는 걸 보며 편안하게가 엄마에게서 해반된다는 의미임을 깨달았다. 물론 나도 찬성이었다. 편안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선 나도 미야코에게 뒤치지 않는다. 큰 소리로는 말 못하지만 나야말로 이 집에서 제일 편안함을 얻어야 하는 인물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호텔을 예약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호화로운 호텔은 예약이 꽉 찼을 테고 그렇다고 싸구려 모텔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보다 모텔도 이미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냉정하게 걱정되는 점을 이야기했다가는 미야코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나 또한 찬물을 맞고 싶지는 않았다. 다음 달이 기다려진다. 어느새 바로 옆으로 다가온 미야코가 내 팔을 부여안고 가슴을 눌렀다. 지금 내 몸에 축적된 피로와 현재 시간, 내일 기상 시간, 관계를 맺는 순서를 머릿속에 줄 세웠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계산이 아니라 뜨거운 욕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판단 자체가 계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암튼 미야코의 몸에 손을 뻗었다. 미야코는 여자치고는 키가 크고 얼핏 가냘파 보이지만 근육질이다. 어릴 적부터 농구에 빠져 살았던 운동소녀였고 지금도 가끔 몸이 둔해졌다면서 이른 아침에 조깅을 하러 나간다. 엄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지 좀 더 여성스러운 며느리를 맞았으면 어죽 좋아 하고 내게 투덜댄 적이 있다. 물론 미야코에게는 비밀이다. 긁어진 몸을 어루만지고 있자니 미야코가 재빨리 몸을 떼고 뒤쪽의 문을 바라보았다. 눈으로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어머님이 깨어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이 시간이면 주무실 거야. 그렇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야코는 2층 바닥에 기를 댄 어머니의 모습이라도 상상하는 듯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꾹 참고 아내와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다. 7년 전 나는 도쿄에서 시노사카로 향하는 신칸센이 출발하기 직전에 올라탔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나는 익숙치 않은 영업 업무 때문에 시간도 에너지도 모자라 주말에는 거의 잠만 자면서 체력을 회복했지만 그날은 학창시절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해야 했다. 그러다 늦잠을 잤다. 아슬아슬한 시간이었지만 일단 신칸센에 탑승해 좌석에 앉자 안도감이 밀려와 이내 잠이 들었다. 나중에야 옆에 사람이 앉았다는 걸 알았다. 어깨에 무게감이 느껴져 눈을 뜨자 여자가 있었다. 바로 그 여자가 지금 내 아내인 시오다 미야코인데 머리가 덜컥 흔들려 잠에서 깼는지 어머 하고 나를 보았다. 아,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블라우스에 긴 스커트 차림이 산뜻하니 얌전해 보이는 여자였다. 솔직히 말해 행운으로 느껴질 정도로 예뻤다. 그 따스한 행복감에 감사여서인지 아무튼 졸려서 그대로 다시 눈을 감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녀가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었다. 시노사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잠결이었던 때다 제대로 탔는지 문득 불안해져서 표를 확인하러 했다. 주머니에 없어서 창가에 걸어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놓았다. 사실 표는 가방 안에 있었지만 그때는 찾지 못했다. 나는 허둥거린 게 창피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갈 걱정으로 내일까지 라고 말했다. 내일의 일본에 다다를 때까지 라고. 센스 있는 농담이랍시고 꺼낸 말이었지만 재미도 없고 뜻도 불분명했다. 그녀가 입을 다물었고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더욱 어색해졌다. 그녀도 그 어색감을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었는지 차내 판매원이 오면 뭐 좀 살까요? 하고 말했다. 차라도 살까?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아, 차 좋죠. 차를 사는 정도로 좋다는 칭찬을 받을 줄은 몰랐다. 나는 차창으로 시선을 들렸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빠르게 흘러가는 내 생활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인사하고 약을 설명하고 보고서를 쓰고 상사에게 야단 맞고 전문 서적을 읽다 보면 숨 쉴 틈도 없이 오늘은 어제로 흘러간다. 시간은 총알 같다는 말 맞다나 조금만 정신을 놓고 있으면 쌩 날아가서 정점에 관역에 박히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잠시 후 근처 좌석이 소란스러워졌다. 두 자리쯤 앞에서 중년 남자들이 좌석을 마주 보도록 돌려놓고 슬판을 벌리고 있었다. 그들은 차량 안에 담배 연기를 풀풀 풍기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짜증 이상으로 긴장감을 유발했다. 큰 목소리는 그것만으로도 무서워. 동물로서의 반응일 거야. 예전에 와타누키 씨가 한 말이다. 남자는 툭하면 큰 소리를 내고 여자는 거기에 겁을 먹는다. 옛날부터 그런 식이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이 곱창 사람은 밑바닥이 드러날 때까지는
거창한 인물로 통하지 십상이다. 여자 판매원이 카트를 밀고 앞쪽에서 다가오자 그 소란스러운 남자들이 판매원을 불러 세워 이것저것 사다가 계산할 때가 되자 좀 깎아줘 하며 천박하게 웃었다. 안 된다고? 채짜기는 그렇게 위협하는 듯한 목소리도 들렸다. 옆에 눈길을 주자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나중에 아내가 되는 그녀는 슬쩍 앞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반도가 없다고 생각했을리라. 그때 내가 저도 좀 사려는데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하고 판매원을 부른 건 그러면 주정뱅이들 틈에서 판매원을 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솔하고 성급하게 영웅적인 행동에 나선 셈이다. 내 의도대로 판매원은 손님이 불렀으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취객들에게 사과하고 사무적으로 계산을 마친 후 내 쪽으로 왔다. 내 재치로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된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옆에 앉은 여자도 내 작은 활약을 인정해 주었으면 했다. 뭐를 드릴까요? 판매원이 물었다. 차 주세요. 그렇게 답했지만 일부러 불러놓고 그것만 사려니 미안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온 말이 냉동귤 있습니까? 였다. 취객 중 한 명이 판매원을 쫓아온 것 뜻밖이었다. 화장실이라도 가는가 싶었는데 비어있는 우리 앞 좌석에 몸을 밀어넣고 형씨 왜 새치기야 하고 내게 따졌다. 우리가 사고 있었잖아. 험악한 말투로 따지면 쏘아봤다. 지금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형상한 후 골치 아픈 사태라는 설명을 적어도 딱 맞을 만큼 골치 아픈 사태였다. 게다가 그는 옆자리 여자를 내 동행으로 착각한 듯 반반한 여자까지 끼고 다니시네 하고 저렁을 섞어 시비저러 말했다. 계산을 마친 판매원은 어느 틈엔가 사라졌고 내 손에는 냉동귤이 남았다. 반반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곧장 대꾸했다. 물론 내 연인이나 동행이 아니다 라는 의미였지만 말이 불충분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만도 했다. 옆자리에 앉은 그녀의 흠칫 놀란 표정이 시야에 들어왔다. 당황해서 아니 이 분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남이라는 뜻이에요 하고 불어나게 변명했다. 뭐야? 남이었어? 그럼 이리 와서 같이 한잔하자고.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 논리를 넘어선 억지는 유혹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옆자리 여자는 몸이 뻣뻣하게 굳어 말도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남자가 손을 뻗어 막무가내로 그녀를 데려가려고 한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하시죠.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남을 위협하는 게 익숙해 보였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남자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뭐라고 말했지만 알아들 수 없어 외국어로 된 욕설로 흘려듣는 기분이었다. 무서웠지만 늘 제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의사들과 비슷하다 싶기도 했다. 의사들은 술에 취해 거래를 미끼로 우리에게 의수된다. 어쩌면 이 사람도 우리 회사 약을 사용하는 의사일지 모른다. 그만하시라고요. 나는
아까보다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말했다. 지금부터 이분에게 작업을 걸 거라서요. 데려가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드릴게요. 남자에게 냉동귤을 하나 건네주었다. 남자도 허를 찔렸는지 고마워 하고 귤을 받아 들고 의외로 선선히 돌아갔다. 손에 들고 있던 귤은 어느새 녹아 있었다. 옆자리 여자는 머쓱한 표정이었다. 당혹감과 경계심이 섞인 얼굴로 하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감사를 드려야 맞겠죠? 하며 으스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인매를 느그러뜨렸다. 나는 창피한 나머지 머릿속이 텅 비어버려 기차가 시즈오카역에 정차한 것도 몰랐다. 과장되게 헛기침을 하고 다시금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데 객실에 들어온 양복 차림의 남자가 끼어들었다. 여기 제 자리 같은데요? 나는 하고 당황해 그제야 가방 속에서 표를 찾아 좌석 위치를 확인했다. 죄송합니다. 당장 옮길게요. 나는 부랴부랴 짐을 챙겼다. 좌석도 틀렸거니와 객실도 한 칸 건너였다. 가방 지퍼가 열렸는지 축의금 봉투와 명함집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서둘러 이동했다. 얼마 후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가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고 분실물을 옆칸까지 가져다 준 것이 나와 그녀가 교체를 시작해 결혼까지 이르게 된 계기였다. 시소몬스터 도입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사람과 사람의 대립, 그 사이에서 주인공이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신서몬스터 한번 읽어보세요. 원작은 일본어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쿠미 여러분, 잘 자요.